예, 이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하여튼 한 20분 정도에 마치도록 20분 내에 마치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5번째 세션에 포럼의 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패키징 및 물류학과의 서종철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종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종이 딱딱 치니까 되게 긴장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스크는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희 오전 세션하고 좀 비교해 보면 내용이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표 자료도 되게 무겁죠, 그죠? 영상도 없고, 그죠? 그리고 화려한 그림도 없고 사진도 없고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이 느끼는 것들이 아마 발표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무겁죠, 그죠? 지켜야 될 것 같고 지켜야 되고, 그죠? 어쨌든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4분의 연사님들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표준이란 것은 결국은 만드는 거가 누구가 만드냐, 그리고 그걸 누가 지키고 그걸 누가 관리하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만드는 쪽, 관리 쪽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바로도 진행하지만 줌을 이용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에서 한 분이 또 아우홈에 계신 분으로 생각되는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 먼저 답을 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제 코카콜라에서 알페트 100%를 사용을 했다고 하던데 해당 내용도 국제 표준을 따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김 박사님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김 박사님 한번.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페트 관련해서 국제 표준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로세스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단지 이제 위생이라든지 안전 기준에 대해서 각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느냐, 알페트 함량을 이제 어느 정도 넣는까지 인정해 주느냐, 또는 또 100% 하더라도 거기에서 들어가는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위해 요소, 위해 물질이 없다고 그러면 인정해 주느냐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좀 더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 추가 참석하신 두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포장 국내외 표준 및 인증 동향에 대해서 우리 KCL의 김종경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친환경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친환경 포장 분야에서도 표준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해지는데요. 그런데 보통 보면 표준이라는 게 정부 주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앞에 사전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한 민간 주도로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많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하고 또 많이 연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가 느끼는 부분들은. 그랬을 때 결국은 업체들이 대기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있고 또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아마 처한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포장 쪽은, 패키징 쪽은 제가 알기로는 기업 숫자로 보면 한 95% 이상이 중소기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표준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저희가 표준을 우리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많은 내용들이 유럽이나 선진국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그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표준의 목적이라는 게 시장을 만드는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순기능이 시장을 이제 키워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파레트라든지 컨테이너 표준을 해왔던 게 시장 자체,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상호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 지금 초창기부터 친환경 포장 쪽에 진행을 할 때부터 우리는 별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유럽의 어떤 디렉티브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표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는 동떨어져 있는데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유럽 기준에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그 실제로 활용되지도 않았고 이번에도 이제 그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처음 보고 이제 그런 표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그 어제 환경부 발표 사실 내용도 보니까 유럽 쪽을 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반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쪽 산업이라든지 시장 규모라든지 시장에 요구하는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이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흥을 해주는 형태로 표준을 만들고 또 인정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단어보다 지능이라는 단어가 네거티브한 전략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전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공감이 되고요. 아마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삼양 패키지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PET 순환 경제 기술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폴리머 플라스틱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도 하고 뭐 과목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리사이클이 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아마 페트라고 하는 소재가 뭐 업사이클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페트 리사이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쓰레기장에 가면 별도의 수집 장소도 그 어떤 컨테이너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페트 리사이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페트가 활용되는 측면에서 보면 식품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서 페트가 아까 발표에서 있었지만은 올 내년 초부터 어떤 식품에도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접촉은 아직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의 제품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유럽의 어떤 속도와 조금 동떨어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페트 리사이클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러한 페트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는 어떤 미케니컬 리사이클과 함께 또 하나가 케미컬 리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케미컬 리사이클은 아직도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또 기술적인 허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리사이클 페트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뭐 기업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는 민간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활성화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사의 남경우 팀장님께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서두에 발표하신 거를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 PET 바틀 업계에서 20여 년 일했지만 지금과 같이 리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리사이클은 단순하게 원가 절감 차원에서 버진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유가가 가격 올라가면 버진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단섬유 시장에서 일부 포장 그리고 일부 뭐 산업계 플라스틱에서 일부 혼입해서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환경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대로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환경부나 식약처에서는 뭐 별도의 분리배출 정책이나 그에 맞는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에 맞는 정책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단순하게 그 어떤 별도의 분리선배를 한다는 것들이 우리의 소비자의 그 행동 양식까지 100%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순환경제를 해서 같이 바틀로 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이물들을 극단적으로 저희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양으로서는 순환경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내 현실에 맞는 어떤 정책이나 산업이 발전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품질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글로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 글로벌하고 똑같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검증 시스템, 즉 혼합배를 사용해서도 이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빨리 육성돼서 많은 양을 순환경제로 다시 저희가 리커버리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글로벌들이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지침을 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윤리적 소비로만 해서 많이 써라 이렇게 하면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에 따른 정부의 어떤 올바른 방향성과 그리고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제들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게 저는 사실은 페트 플라스틱 쪽을 하다 보니까 페트 보틀만 봤었는데요. 보니까 볼륨 측면에서 보면 제가 기억에는 한 63%가 섬유 쪽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섬유 쪽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섬유 쪽에서는 요걸 관련해서는 아마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물리적으로 재생되는 알페트를 섬유에 그냥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순환경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단에서는 이미 섬유를 리사이클을 케미칼적으로 다양한 원료들이 혼방되어 있고 염색되어 있는 원료들을 케미칼적으로 회수해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시작했고요. 이것들이 현실화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고 물리적인 기술이 이미 정립이 글로벌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순환경제의 어떤 시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화학이 그 다음에 같이 협업을 해서 쫓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이 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의 김성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가 2019년 12월부터 아마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재활용 등급 평가를 했을 때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우수는 43% 정도, 44% 정도, 어려움은 그러니까 보통은 15%, 어려움은 45% 정도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에서 20% 정도 어떤 업종이나 종류에 따라서 할증의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2년간의 어떤 실제 실행 결과에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거에 맞게 대처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과가 났고요. 이러한 어떤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업체가 느끼는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소비자의 몫을 위해서 결국은 기업들이 제조 기업들이 또는 그걸 사용하는 기업들의 몫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제조 기업이나 아니면 사용자 업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평가제도 시행 이후에 시행 전부터 이제 대기업들
그다음에 관련 협회라든가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큰 이슈로 파악을 하고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뭐 포장재를 바꾸는 게 단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이제 바꾸고 있고요. 이제 대기업들은 그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영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액이 뭐 10억, 15억, 뭐 전 직원이 뭐 4명, 5명 되는 이런 영세 기업들은 아직도 이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합에서 많이 홍보는 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늦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포장재 재활용 관련해서 뭐 소비자의 역할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자들이 포장재를 설계를 하고 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소비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분리배출을 할 때 뭐 나벨을 뗀다든가 아니면 내용물을 비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그 해소한 그런 대표적인 제품으로 보면 이 지금 각 테이블에 있지만 이 무라벨 생수, 이 무라벨 생수가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아마 개별 기업체에서 앞으로도 좀 더 뭐 개발이 이루어지고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발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 닿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 발표자 외에 두 분의 패널 두 분이 더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의견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어서 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의 그 김영욱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이런 조합 입장에서 좀 더 이 제도를 포함해서 좀 더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거 한번 좀 코멘트해 주실까요? 네, 포장재 공제협의 김영욱입니다. 발표해 주신 부분들 잘 들었고요. 이제 표준화 관련해서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표준화인가. 아까 이제 수석님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촉진 이런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산 기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런 표준화들이 이루어져서 재활용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형광색 무슨 페트병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됐다든지 뭐 나벨 부분도 수분리 접착제로 많이 개선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재활용 촉진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도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생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표준화든 아니면 어떤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든 간에 이게 이제 포장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포장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제 그걸 경제적 어떤 페널티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표준화가 포장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수용 가능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기업이 마케팅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디자인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지만 생산 기업 입장에서도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또 정부나 국회 쪽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까 김정대 팀장께서 발표해 주신 어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이외에 지금 두께 내지는 이제 중량 쪽을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입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수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께 부분은 굉장히 생산기업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생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수 판매해서 이게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수 두께를 어떻게든 이렇게 얇게 해서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아서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얇기 때문에 질소 충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수도 같은 생수가 아니고 그 제조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다수나 백산수는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두께가 그만큼 두꺼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제품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저희 조합도 그렇고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도 전문가 그룹에 지금 이거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상당한 그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지금 뭐 딱히 대안이 지금 없어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업이 이 규제에 순응해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생산이 되도록 저희 조합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로 한 분 더 참가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생활환경성면협회의 김만영 이사님이십니다. 얼마 전까지 표준화에 또 선두로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패키징 분야의 표준화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성을 포함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만영입니다. 표준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표준과 관련돼서 아까 모두에 그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준을 규제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한번 좀 다시 표준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표준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표준대로 따라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준화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인력이라든지 경비,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결국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가 아니라 정말로 따라서 할 만한 그런 규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준화를 이제 그 패키징 쪽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화 쪽에서 우선 살펴볼 때 크게 보면 이제 이 패키징이 제품 레벨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스템 레벨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시스템 레벨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시스템 레벨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이를테면 뭐 안전한 제품 유통도 있지만 포장재를 재사용을 촉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분류나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문제, 또 하나는 그 자원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또 공급망,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이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에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에코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이 사실상 표준으로 정립이 되면 기업들이 굉장히 이행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레벨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품 레벨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으로 나눠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포장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뭐 식품 같은 경우에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를 배제하고 우리가 패키징의 그 친환경 패키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선순위에서 안전성을 제일 먼저 두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품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1차 포장, 2차 포장 공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거, 그다음에 수요에 대응하는 포장 사이즈. 조금 전에 그 질량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에서 말씀하셨는데 질량 부피나 질량, 지금 현재는 이제 부피 규제와 관련된 건 과대포장 규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질량도 그 적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 원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기반의 원료들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선별 재활용 등의 수용성을 높이는 거,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에코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품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환경 중으로, 자연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포장해서 부속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연환경 중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지금까지의 이를테면 표준화의 방향이 소비자 포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비자 제품의 평균적인 사용 패턴을 고려해 가지고 에코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사실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감안을 해서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 제품 사용 패턴을 친환경 패턴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에코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예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규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쨌건 페트병의 라벨을 처음에 붙였다가 그 다음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점선도 놓고 아니면은 그 접착제가 안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뭐 무라벨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것이 저런 제품을 그냥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게 그렇게 소비자 패턴을 바꿔주는 그런 에코 디자인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런 쪽으로 표준화가 된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플로어에 좀 의견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년에 좀 미루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뭐 표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 특히나 민간에서 또 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또 발전하고 또 더 큰 이 사회가 환경이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5번째 세션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